넘어가겠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모라니 피기까지는 얘도 똑같죠. 얘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해야 되는 작품이기는 해요. 얘도 2학년 내신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작품이라서 김영란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모라니 피기까지. 근데 이미지가 조금 비슷해요. 얘네들도 결국은 다 일제감독의 라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 부정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일제감정기까지는 아니겠구나. 일단 봅시다. 자,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포인트가 주고 있죠.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모라니 피기까지를.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라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소재라는 걸, 내가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해서 이 모란이 피는 시기가 언제이기 때문에 이 봄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계절적 시어를 통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이제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지가 어때요? 버린 날이에요. 먹던 날. 과거 시점으로 이제 변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이 작품이 되게 웃긴 게 여태까지 내가 현재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 과거적인 이미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슬프거든요. 기다리고 내가 만났어. 만나면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 이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느껴요.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가 어차피 이 모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떨어진다는 걸 내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란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만나는 순간 기쁨이라는 감정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뾰로롱하고 등장을 하는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러면서 과거 시점으로 잡힙니다. 과거의 어떤 날로 잡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모란이 떨어진 날이에요. 이 모란이 떨어지는 걸 어떤 식으로?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의태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각적 신간 잡히고요. 이렇게 의미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버릴 거다? 나는 슬플 것이. 나는 슬픕니다. 그런 구조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5월) 어느 날, 그래서 잡히죠. 5월 어느 날. 또 날도 잡혀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천지의 모라는 잡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는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느니. 여기서도 이제 과거 지점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무옵니다. 즉 내가 뭐 했다라는 기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란이 떨어진 날에, 그 5월 어느 날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묻었던 날, 시들어져 버리고 자취도 없고 나의 보람, 나의 기쁨이 무너졌으니까 하강적 이미지 보이시면 되겠고, 모란이 지고 이쪽은 보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 야, 모란이 졌어. 근데 이게 내 한 해는 다 가버려. 얘는 순간이잖아. 근데 얘는 내 한 해가 어떻게 돼요?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지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장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법. 과장법 때문이라도 조금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360날 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360날 운다. 365일이거든요. 360일? 1년 내내 5일을 제외하고, 왜 5일을 제외했을까? 이때가 모란이 피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다 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같이 과장법을 같이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법을 통해서 이 모란이 상실된 거를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 작품의 포인트가 나오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래서 위쪽인 연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수미상관. 백구적인 표현.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수미상관으로 잡힙니다. 유사한 통사구조 백구법 다 똑같은 얘기를 다 같이 잡히겠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얘 때문에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뭐가 돼요? 미래가 돼요. 미래 지향적 이미지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시점 미래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슬픔, 내 인생이 모두 다 잃어버리는 이 슬픔, 이 상실감 느끼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할 거다? 계속 기다릴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계속 기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포인트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까 전에 잡았었던 이 찬란한 긍정, 슬픔의 부정이죠. 잡혔으니까 역설표. 앞에 있는 시와 동일한 표현법으로 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으로 끝났잖아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가 맞는 구절이죠. 자연스럽게 도치법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오늘 배웠었던 보습될 땅이 있다면 이 지점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아래 표현법 보시면은 경어체,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테요라는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경어체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있었던 씁니다체와 좀 다른 체이기는 하지만 이 요체 역시도 상대 높임의 지점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두 작품 역시도 경어체로 묶어낼 수 있고요. 음성상징어 체크하시면 되겠고, 과장법 두 개 잡아드렸고요. 역설법 그리고 수미상관의 백구 반복까지만 잡아주시면 표현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시와 좀 동일적인 부분들 하나만 더 잡아드리면, 이 작품 역시도 뭐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 구조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색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시 역시도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고 이런 식의 구조가 충분히 순환 구조라는 구절로 엮어낼 수 있다는 점만 챙겨가시면 두 작품을 이제 연결할 수 있겠죠. 표현법만 챙겨볼까요?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의지. 그리고 수미상관이 나오면 이게 의미 강조인데 그게 이런 미래 지향적 어조가 같이 등장한다? 그럼 충분히 의지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시어와 시구의 반복, 운율감 너무 괜찮고요. 경어체 사용 괜찮고요. 도치법 마지막 줄에 등장을 했었죠. 역설법 역시도 마지막 쪽에 등장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의적인 느낌만 잘 찾아드시면 돼요. 이 모란이라는 게 내가 존나 좋아하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돼. 하지만 이거를 만나는 건 너무나 긍정적이지만 이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니까 뭐야 슬플 수밖에 없어. 이게 이중성을 같이 갖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 봄이라는 시간이. 이 모란이라는 존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나? 지속하겠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 의지적 태도가 잡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모란은 순수성, 내가 추구하는 가치 정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막 신미주의적, 유미주의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일제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추구하는 가치. 요것만 난 있으면 충분해.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작품 봤는데 다 중요해요. 뒤쪽 두 작품은 좀 힘을 빼고 하기는 했지만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뉘앙스들이 되게 중요하게 잡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고전시는 누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앙사 그렸던 프린트 맨 마지막 쪽으로 가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전문 볼 거예요. 요겁니다. 여기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EBS에서 읽는 부분이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중간 지점들이 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 다 보고 가시면 됩니다. 누앙사는 사실 수능에 나올까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힘들지 않나? 좀 유명해서 좀 힘들지 않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6월, 9월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충분히 나오고요.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 풀 때마다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챙겨가시는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해석만 잘하면 돼. 해석만 잘하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마 그 고전 영상 열심히 챙겨보셨으면 반쯤은 이제 같이 한군가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렸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앙사 오늘의 목표 누앙사. 이 작품의 포지션은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 그리고 이 양반의 지점인데 원래 조선 초기의 양반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연 친화적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연은 되게 추상적인 자연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본받아야 되는 속성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제 후기로 가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제감정 이후에 몰락한 양반들이 등장을 하고 이 양반의 속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힘들어져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실적으로 바뀝니다. 이 작품은요 실제로 막 서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사실적인 묘사와 사실적인 감정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어요. 이 포지션으로 누앙사를 보시면 됩니다. 이 누앙사에서 이 누황이라는 거는 되게 더러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집 거리. 그래서 가난. 이 몰락한 양반이 이 가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도 변화가 있어요. 가난해서 뒤질 것 같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겨낼 거야. 라는 시사상의 전환까지도 같이 챙겨가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서순에도 맞고요. 자,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리고 우활할산 이내 우회 던이 없다. 자, 어리고 우리 1학년 때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죠. 어리고 해석하시면 어리석다. 어리석고 우활한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은 이내 우회. 이런 걸 이제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내 우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얘를 아로 바꿀 줄 알아야겠죠. 이내 우희 역시도 우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줄을 아셔야 되는데 이 우 같은 경우는 얘가 뭐로 바뀌어요? 위가 돼요. 얘는 방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통째로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위에 던이 없다. 더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어리석고 멍청한 그 정도가 내 위에 있다고 없다고? 없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길흉 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작품은 양반, 즉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대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전형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대부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문명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임금 탓이 아니야. 이거는 뭐야?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길흉 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이 키워드를 뭐로 묶어낼 줄 알아야 돼요? 문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화자구나 라는 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수를 하늘에다 맡겨두고 누한,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그래서 얘를 초막을 뭐예요? 공간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초막. 원래 조선 초기에 초막 나오면 뭘까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공간이에요.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낮에는 바람이 나오고 저녁에는 비가 오는 풍조우석에 썩은 집을 서피 사막 이 지피 이런 것들도 이거 디귿 그 당시에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안 돼요. 디귿이랑 이랑 만나면 뭐로 바꿔줘야 돼? 부계음화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비읍이랑 히읗 보시죠. 얘네들을 찢은 거야. 원래는 얘네들을 땡겨줘야 돼요. 그렇게 비읍이랑 히읗이랑 합쳐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피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집 이런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해석은 아니지만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집이 땔감이 돼서 그러니까 원래 땔감은 나무로 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집들을 가지고 이제 땔감을 살고 있는 가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서홉, 답답, 홉죽, 연기에 하도, 할자. 이 하도, 할자는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통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많기도, 많구나. 영탄적 어조 혹은 탄식을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 자체.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지프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음식을 많이 하면 연기가 덜 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물 넣고 뭔가를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 그럼 연기가 덜 나는데 이만큼만 넣잖아요. 그럼 연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조금만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어때요? 연기가 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간단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난한 생활상.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판본이 다르죠. 여기서부터 좀 추가되는 내용일 거예요.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이 장기 버려 졸밀듯 나아오니.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자식들이 장기 버려 졸밀듯 나오니. 우리 장기판에서 졸들이 어때요? 졸들이 이제 앞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여기 뒤쪽에 있는 애들은 좀 신중하게 움직여요. 근데 졸들은 좀 던져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궁핍하게 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또 뭐예요? 가난이.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이 사람 새끼라면 사람과 사람의 정과 하늘의 도리라면 혼자 먹을 수 있겠는가. 혼자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서리법을 기반으로 또 뭐 보여주고 있어? 가난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지. 나도 배고파 뒤지겠거든. 나 지금 뭐 해야 돼? 농사 지으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 냄새만. 근데 이것까지 나눠주면 난 진짜 조금밖에 못 먹고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도 나눠줘야 되겠지. 설대인 숭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그래서 덜 데운 숭늉으로 빈배를 속일 뿐이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이 보풀하기가 있는 숭늉만 먹고 속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은 중요하네요. 생에 이러하다고 해서
장부의 뜻을 옮길 것인가. 자, 여기서 장부의 뜻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장부의 뜻은 아주 긍정적인 가치겠죠. 이게 사대부의 기상. 두 가지죠. 지조와 절개 혹은 유교적 가치. 그리고 이제 자연추구. 이 두 가지의 뉘앙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긴다. 일빈 인념을 적을만정 품고 있어서 안빈 일념이 이제 안빈낙도 가난함을 안식으로 여기는 이 마음을 조금이지만 품고 있어서 수의로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그래서 사대부로 태어났으면 장부의 뜻은 가난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안빈낙도의 감정을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단어 잘 외워두세요. 수의로 살려 하니. 요 이야기를 수의 올바른 행위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행위로 살려고 했는데 갈수록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지금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되게 긍정적인 시어라는 거. 여기까지가 서어예요. 서사. 그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여기가 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일까요? 이렇게 묶어서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양반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돼. 이런 식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결말 부분은 아니 그래도 나는 사대부인가 어떻게 살겠다? 그래도 사대부처럼 살겠다. 이렇게 이제 결말이 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작품은 내적 갈등으로 시작을 해서 결말로 다짐으로 끝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사. 이제 EBS에서 실려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본사야. 아직 더 나오죠.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야 담겨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계절 시어가 나와요. 가을과 봄이 등장을 합니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야 유여하겠는가이죠. 요거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유여하다.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갖고 가야 돼요. 얘가 풍부하다. 널려있다. 즉 풍족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시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가을은 원래 어떤 계절이에요? 먹을 게 많은 계절이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추수를 하는 그 계절에도 부족한데 보릿고 계절 봄이라고 해서 풍부하겠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주머니가 비었건을 주머니. 그 다음 병이라고 담겨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이 상징하는 건 결국 술입니다.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가 비어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풍류를 즐길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밑에 구 당연히 됐고 유사한 통사구절 반복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가자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이 해석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하나 빈독 위에 어른털 돋는 늙은 쥐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군이 대낮에 강도로다. 가뜩이나 이렇게 가난한데 뭐가 등장한 거예요? 쥐가 등장.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 3장을 시시로 음영하며 탄식 무언하며 머리를 긁을 뿐이로다. 그래서 겨우 얻은 것을 다 누구한테 뺏겨요? 쥐한테 뺏기고요. 석서 3장을 시시로 음영하며 쥐를 쫓으려고 시를 때때로 읊으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석사 3장이 나오죠. 해설을 보니까 어때요? 시경에 나오는 시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큰 쥐에 풍자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개인적인 체험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해석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말없이 탄식하며 머리를 긁을 뿐이로다. 잠깐 여러분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앞부분에 이제 EBS 작품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페이지 58페이지에 3번에 보기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의 58페이지에 3번 보기 읽어볼까요? 누앙사는 전반부에 궁핍한 참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궁핍한 처지의 화자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해석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있는 절대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혹은 이렇게 반영론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백일필 아저씨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부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런 시를 썼다? 라는 거를 아는 순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배제하고 난다면 그냥 말 그대로 얘는 나의 가난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원래는 뭐로 해석하시면 됩니까? 개인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개인의 궁핍함, 개인의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화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보기들이 등장을 한다면 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부. 이 조선 후기 이후에 백성들의 혹은 이 조선의 궁핍함, 가난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석사삼경이 뭘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과거 중국 고사의 그 임금님의 탄압, 그런 탕가거리의 탄압들을 쫓기 위해서 부른 시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 없으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베이스가 된다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요것만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상촌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계층이었던 작가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하면서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고 성현의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또한 공공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공공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요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그냥 탄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와, 이 악귀놈들이 내 집에 다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망해가지고 이 나쁜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됐습니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뭐다? 나뿐이로다. 내가 제일 가난하다. 비한이 절신하다 하여 일단심을 잊을란가? 이 방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뭐야? 내가 이러해도 사대부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한, 기하 체험이라고 하죠. 배고픔, 한, 추위예요. 배고프고 추위가 나의 절신, 나의 몸을 자른들. 일단심, 일편단심이죠. 임금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 혹은 이 사대부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잊을란다.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 분의 망신하여, 의에 분발하여 망신, 내 몸을 잊고 죽어야 말려요. 죽어야 말겠다고 마음 먹고. 자, 이 지점이 바로 어디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거 해상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점이 이렇게 힘들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지조와 절개를 이뤄야 돼?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회상을 해. 과거 회상을 하는데 어느 회상을 하냐면 임진왜란의 이 모습을 임진 참전 했을 때 당시를 이제 회상하기 시작을 해요.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말려요가 뭐야?
죽고야 말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오탁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오탁우랑이 이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곡식이랑 군량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보따리에다 다 잡은 거예요. 군량미로 만들어서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 전란 5년 동안 감사심 여기서의 사자가 죽을 사자거든요. 이 죽을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시섭혈하야 몇백전을 지녔는고 이시섭혈 죽음을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쟁을 치루었는가.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임진왜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나의 가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수많은 전투를 내가 치렀다는 거지. 뭘 위해서? 지조와 절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신이 여가하여 일신 나의 한나의 몸이 여가가 있다 없다? 없다. 여가가 없어서 있어서 일가를 돌아보랴 도소리법을 바이스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나의 집안을 살펴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개판이 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해졌어? 일제 이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웠어. 일로 장수는 늙은 종은 노주분을 잊었거나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별표. 되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어? 이 집안 환경을 이 계층 간 이거 뭐라죠? 문란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노비가 주인을 보고 더 이상 공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 입장에서도 주인이 주인다워야 된다는 말이야. 노비도 뭘 줘야 돼?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품삯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주인이 이렇게 돌아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얘가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계층 간의 문란을 동시에 자기가 집안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묘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주분,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고여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자, 고여춘급 해볼까요? 고여춘급.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하면요. 봄이 왔다고 말해준다. 이게 뭐냐면 농사의 시기를 알려준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농사를 짓는 거는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공자나 맹자님 유교적인 사상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노비가 열심히 하던 노비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이니까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준다. 그런 상황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경당 문노인들 누구에게 물었는고? 경당 문노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했는가? 그래서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쌩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죠. 궁격가색이 내 분인 줄은 알겠도다. 궁격가색 너무나 궁핍하기 때문에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에 맞는 줄은 알겠어. 이제 노비도 없어. 신야 경수와 농상 경홍을 선타할 리 없건만은 들에서 바꿨던 늙은이를 선하다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를 비웃을 사람은 없지만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발겠는가.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의 정신, 각오를 확인했어요. 아, 내가 지금 지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명분 혹은 평판.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양반이 농사 짓는 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뭐야?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는 거야.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소가 없어서 밭을 갈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겪는 쪽팔림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하면 조금 편해요. 많이 보셨을 지점들이고 모의고사 나오면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이런 지점들은. 그 다음 한기태심하여 가뭄이 몹시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때 농사철이 다 늦을 때에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간 열비에 서주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도상 무원수 길 위에 무원수 그 근원이 없는 주인이 없는 물을 반만 대어두고는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이 지점이 뭐로 평가가 받냐면 되게 사실적 묘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적 묘사를 잡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얘는 진짜 뭘 하고 있어요? 진짜 농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근데 얘는 저수지에 대한 돈을 댈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간신히 비가 와가지고 간신히 이 강에 길가에 이렇게 졸졸졸 물이 흐르고 있는 걸 간신히 이렇게 파가지고 내 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이 실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 표현. 그때 소 한 번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을 듣고 친절하다 생각한 집에 달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쓰럽게 양반인데 이렇게 쪼그렇게 앉아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해서 한번 오세요. 제가 소 한번 빌려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 이 사람이 나 소 빌려준다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친절하다고 여긴 중에 달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다달아서 자, 허위허위 동그라미 쳐볼까요? 얘가 의태어거든요. 즉 음성상징어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도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얘도 문학적인 변화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는 순우리말이거든요. 양반들이 이런 순우리말, 음성상징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문학적 표현에 대한 가치관, 의식들이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배워? 사설 시조에서 많이 봅니다. 양반 시조를 생각해봐. 고사, 한자 이런 것들을 구조로 하고 되게 보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지점 때문이라도 그냥 특징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런 문학사적인 지점 때문이라도 조금 챙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허여히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그침 아하미를 안구토록 한 후에 내가 그래서 가가지고 원래는 뭐 했을까? 이리 오너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저녁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뭐야?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 그래서 콜록콜록 뛰면서 인기척을 이제 내고 있는 거죠. 좀 민망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뭐 하게 됩니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포인트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화가 이거는 몇 작품 안 돼요. 이 A라는 사람과 B사라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를 치는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몇 작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송비인곡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감녀와 물녀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이 작품 역시도 동일한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가 누가 치고 누가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 돼요. 어와 그 누구신고? 어와 그 누구신고? 염치 없는 저입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죠. 초경도 거의 다 안 돼. 밤 8시. 그 당시에 8시면 새벽입니다. 그 당시에는 빛이 그렇게 많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일찍 잠들어요. 8시면 거의 새벽인데 거의 잠들 시간인데 초경도 거인데 무슨 일로 와 계십니까? 연년이 이러기 구차한 줄 알건만. 이건 좀 중요해. 연년이. 이게 뭐야? 처음이 아니었던 거. 내신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되게 많이 치거든요. 이게 요번에 처음인 줄 알았는데 매년 이러고 있었던 거야. 매년 이렇게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 없는 군가에 해염이 많아서 왔습니다. 우리 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해다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하다. 여기 미음 붙여가지고 이제 명사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고 값을 받아가지고 내가 빌려줄 수도 있는데 주범직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껏과 옥지읍게 구워내고 갓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늘. 오늘날로 따지면 통닭과 맥주를 사가지고 나한테 줬어.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어이아니가 풀렁고 서리법이죠.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기에 내가 이 앞사람한테 그렇게 통닭을 받아 먹어서 빌려준다고 하였기에 실약 약속을 잃기에 미편 편하지 않기 때문에 사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왜? 앞집 사람이 나한테 뭐 줬거든? 뇌물 줬거든. 그 값을 치렀거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게 진짜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베푸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말에 의도가 뭐겠냐는 거지. 이 말의 의도. 뭐야? 너도 값을 이제 좀 내라 이 거지 새끼야.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양반한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쪽팔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까게 된 거거든. 이 가난한 새끼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위로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정말로 그랬다면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뭘 해요? 체념을 쪽을 받고 체념을 하게 됩니다. 현 모자 숙여 쓰고 없는 집신을 설피 물어오니 풍채적은 형용의 개짖을 뿐이구나. 그래서 되게 터덜터덜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짓고 있어요? 개가. 청학적 신상이죠? 개가 멍멍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도 되게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와요. 그래서 이 개 쪽을 당하고 집으로 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상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집으로 와서 누웠어요. 집으로 와서 우리가 눕습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그래서 공간감 잡혀요.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이 와서 누운 게 아니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분하고 북창에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내가 창가에 앉아가지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정한 대승은 나의 한을 돋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대승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들리는 거야? 창가적 소리가 들리는 거야. 새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그래서 이 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더욱더 부각시키게 하는, 감정을 조금 더 세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조 주창하여 먼들을 바라보니 아침이 끝날 때까지 주창하여 슬퍼하며 묶어볼까요? 얘가 감정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 한자어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슬퍼하며거든요. 추창이 슬퍼하다 정도는 체크해 주시고요.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리는구나. 여기서 문학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원래 또 뭐가 들려요? 또 청각이 들리거든요. 이때는 노동요예요. 노동요. 원래 이건 뭐야? 즐거워요. 즉 나의 배경은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슬픔이죠. 원래 내가 즐겼어야 되는데 슬픈 거예요. 외부는 긍정이고요. 뭐야? 나의 내부는 슬픔이죠.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다? 대조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 여러분 이제 또 교원가를 보시게 될 텐데 교원가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봄은 되게 예쁜데 삼류는 되게 호시절인데 나는 해피하잖아. 동동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죠. 한가위인데 나는 해피하잖아. 그런 구절 때문에 매번 들리는 부분들이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나의 감정도 표현되고 있고. 다음 봅시다. 아까운 저 소비는, 저 쟁기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옆에 여기에 쟁기가 걸려있어요.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벽보, 쟁기의 날도 되게 좋은데 다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익해 관련만 아주 잘 갈 수 있는데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소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걸려있죠. 춘경도 거의 다 갔다.
후리쳐 더뎌주죠. 별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이 변화가 돼요. 봄이 다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심어봤자 잘 자라지 않을 뿐더러 애가 농사를 망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체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체념을 기반으로 뭘 이제 이어지는지 보시면 되겠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강호에 한 꿈을 꾸었는지도 오래더니, 강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우리 많이 배웠어요. 강과 호수를 상징을 하고요. 결국은 자연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유법은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고, 일부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 했다?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연 추구, 사대부의 가치를 꿈꾼 지도 오래였는데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었도다. 구복, 먹고 사는 것이 위로, 짐이 되었어. 가난해서 여태까지 잊고 있었다. 뭐가 느끼는 거야 지금? 깨달음을 얻는 거지. 깨달음. 내가 원래 이거를 추구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잊어버렸던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래서 진피기욱한데 녹죽도 하도할시야.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시선을 초점하고 있어요? 외부 경관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래서 이 외부는 어떤 외부가 되는 거예요? 되게 긍정적 외부가 돼요. 자연 친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피기육, 물가. 그 다음에 대나무, 푸른 대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모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쪽에 누가 있어요? 유비분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풍류를 알고 있는 자연을 친화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풍류 즐기려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당연히 낚시하고 있는 거죠. 얘한테 뭘 빌려요? 낚싯대를, 낙대를 빌려다. 나 이제 뭐 하겠다? 풍류 즐기겠다. 이 뜻이거든. 노화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벚치래요. 밑줄이죠? 명월 청풍 벚치래요. 우리 명월, 밝은 달과 청풍, 푸른 바람이 뭐가 됐어요? 벚이 됐다고요. 이렇게 자연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일체화하는 거. 나랑 동등한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물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야. 이제. 임자 없는 풍월 반산에 절로절로 늙으리야. 네, 마음 먹었죠?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아니죠. 또 나와요.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 하랴. 자, 백구 동그라미 치실까요? 바로 갈매기죠. 무심한, 욕심 없는 이라는 이미지가 잡혀요. 그래서 여기가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라고 하면 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또 무라일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툴 리 없는 것은 다만 이뿐인가 여기도. 지금 소 가지고 신나게 다퉜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 때문에 깨달음을 얻겠고, 다툴 리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한다. 자, 그 다음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자취 있으리마는. 이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소원이 있겠냐마는. 두세 이롱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굴물망정. 이쪽이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이 사람의 감정이 바뀌었죠. 소를 그렇게 탐하더니 더 이상 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빈천 슬피 여겨 손을 젓는다고 하며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부른다 여겨 손을 치다 나 오겠느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겼으라. 인간의 어느 일이 삼다, 만들다라는 거였죠. 어디랑 똑같으니까 또 뭐 나와요? 운명론적 세계관이. 지금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운명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야. 가난타 이제 죽으면 부유하다 100년 살랴.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라고 해서 100년 사는 것도 아니야. 원헌이는 몇 날 샀고 석승이는 몇 해 살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원헌은요 가난의 상징의 아이콘이고요. 석승은요 부자의 아이콘이에요. 뭘 사용하고 있어? 고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유명한 사람 그리고 부자였던 유명한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일찍 죽은 거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산 거 아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석승 아저씨는 되게 빨리 죽은 아이콘이죠. 부자지만 빨리 죽었다. 비니무원이 어렵다 하고만은 비니무원 별표 치시면 됩니다. 이 글의 주제의식이에요. 이 글의 주제의식.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빈곤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뭐야? 원망하지 않겠다. 운명론적 세계관이자 자연 친화적인 속성, 속세에 대한 욕심 없음 속성들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 생에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의지가 되는 거야.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야. 단사표음에 이도 좋기 여기노라. 단사표음 한 사발의 밥과 한 표주박의 소박한 음식들이죠. 이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평생 한 뜻은 별 5개입니다. 온포에는 없노매다. 온포는 반드시 챙겨가셔야 되는 단어거든요. 따뜻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요. 그래서 속세적 가치, 세속적 가치로서 자연적 가치와 대칭하면서 맨날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셨던 그 수많은 속세적 가치들, 홍진, 부기, 공명, 삼승, 만승, 삼공 이런 거 다 떠올리시면서 대칭해 주시면 되겠고, 태평천하의 충효의 일을 삼아 화형제, 신붕우, 외다할리 누가 있겠느냐. 이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로 삼고 화형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고 신붕우, 우리 친구와 우정 있게 지낸다면 누가 그것을 틀리라고 하겠느냐. 나는 뭐만 지키겠다? 사대부로서의 유교적 가치관만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남은 일, 얘가 다 뭡니까? 세속적 가치겠죠. 그 밖에 남은 세속적 가치는 생긴 대로 살겠다. 무슨 태도? 운명론적 세계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내적 갈등으로 시작을 해서 뭐로 끝나고 있어요? 자신의 결정, 자신의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로 끝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해석만 이런 뉘앙스구나라고 해서 해석만 잘하시면 되고요. 표현법들은 조금 평가서 보시면서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은 그러니까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할 테니까